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분량이 조금 긴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만 좀 마음 편안하게 먹고 한번 느긋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 체류자 문제와 더불어서 과도한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 불법 체류자는 불법이니까 당연히 단시일 내에 빠르게 추방을 해야 되고, 2번 과도한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현 인원에서 80% 이상 빠르게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물론 여기서 농업이나 어업처럼 이렇게 불가피한 일부 특수업종에 따라서는 현실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또 그런 유연함을 발휘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죠? 사실 이 외노자 문제라는 것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해외 선진국 우파 정당들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크게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만 소위 논객이라는 사람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나이 지긋한 대학 교수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외노자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외국인 차별이다, 이걸 보고 외국인 차별이다 라면서 꾀꾀거리는 그런 세상 착한 네티즌들이 정말 심각하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대만 같은 데서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박하게 이루어지는지, 필리핀 출신의 보모들이 내국인에 비해서 그런 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정말 몰라도 한참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대우받는 거 해외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시면요, 한국만큼 외노자가 살기 좋은 천국은 정말로 드뭅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온 한국인 부부보다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오히려 더욱더 많은 우대를 받는 이런 기형적인 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외국인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걸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이거를.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화, 지구촌, 글로벌리즘 이런 단어들이 한때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세계화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구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아름다운 슬로건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시절 학생들 교과서를 봐도 선진국의 자본, 그리고 기술력과 후진국의 노동력이라는 공식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미래 경제 구조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처럼 소개가 되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교육과 사회적 이념에 주입당한 그런 세뇌당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후진국의 노동력, 이 공식은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실제로 기업들의 생산이익을 극대화해주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재벌은 계속 재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소외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 나와 여러분들 같은 국민들 말입니다.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거나 후진국의 노동력을 핑계 삼아가지고 국내 생산 설비가 이제 해외로 빠져버리면 바로 평범한 일자리가 절실한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유입돼가지고 국내에 얼마 안 되는 그 임금 근로시장에서도 그 노동 경쟁이 박 터지는데, 문제는 그나마 있었던 산업 중에서도 상당수는 한국에서는 사업하기 역같다면서 해외로 나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덕친 격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외노자가 유입됨으로써 일자리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은 기업하기 환경이 나쁘니까, 사업 환경이 나쁘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서 일자리는 더더욱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박한 대우를, 이제 한국인보다 박한 대우를 받고도 생활이 가능하냐면, 외노자들은 한국에서 그 돈을 얼마만 벌어도 자기 나라에 송금을 해가지고 환전했을 때 목돈을 거머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보다 좀 더 박한 대우를 받고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임금을 받아도 그게 저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처럼 생각 없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려버리면 이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혜택을 전부 다 본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일자리조차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만 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이미 실업률과 고용지표, 경제지표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보면서도 정치 이념에 세뇌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보고도 왜 문재인이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평생 동안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세금을 내면서 살아왔고 군대까지 다 갔다 오는데 평범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이런 한국인들의 경우 의무 짊어질 거 다 짊어지고 사회에 나왔더니 갑자기 중국인 동남아 사람들과 임금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당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그 돈 받고 몇 년 꾹 참으면서 합숙 생활하고 기숙사 컨테이너 생활을 하면서 몇 년 꾹 참아갖고 돈 벌어서 본국으로 날라버리면 미래가 있지만 어차피 평생 동안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한국 청년들은 그 돈 받으면서 한국 같은 고물가 사회에서 몇 년 살아버리면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제자리 걸음 현상 유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외국인 노동자 인구 수가 과도하게 유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나라의 정상적인 일자리의 질, 그리고 급여 수준, 임금 시장, 노동 시장 전체가 심각하게 교란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차피 돈 못 벌 거면 몸이라도 편하자, 사람 대접이라도 받자는 마인드로 최저임금을 받아도 사무직을 고집하고 곧 죽어도 구급 공무원에만 죽어라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이 넘어가는 이런 나라는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비참한 나라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것은 없어요. 한국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이미 사기업의 근로 환경이 속된 말로 개창이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의 결혼율 감소,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모든 핵심 문제의 그 키포인트는요,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일자리. 모든 복지정책 그런 것도 다 때려치우고 일자리가 문제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문제는 경제와 일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자료가 충분히 나옵니다만, IMF가 터지기 얼마 전이었던 1993년 11월 대한민국에서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라는 게 국내 3D 업종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게 초기에는 2만 명 규모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외노자가 2만 명도 안 됐다고, 90년대에는. IMF 터지기 직전까지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외노자 인구수가 얼마냐? 자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가지고 현재 130만 명이 넘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확실히 이 수치가 넘어요. 150만, 180만을 부르는 자료들도 꽤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전체를 합산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IMF가 언제 터졌습니까? 1997년쯤 터졌죠. 그때 당시에도 외노자 인구수는 4만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불법 체류자 외노자 인구수가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줄여잡아도 1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약 20년간 외노자가 몇 배가 늘었다? 네, 맞습니다. 20배, 30배 이상 폭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완곡하게 잡았을 때 20배 이상 폭증을 했다고. 그럼 대한민국의 전체 시장 규모, 국민 인구수도 20배가 늘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20배가 늘었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장 규모는 그대로인데 외노자 인구수만 20배 폭증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대한민국 인구수는 4,300만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만 턱걸이죠, 여러분들. 4,300만 인구가 5천만으로 변하면 인구가 16%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노자 인구수는 몇 프로가 증가했냐? 대한민국 인구수가 16% 늘어날 동안 외노자 인구수는 20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고 인간이 천하고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의 질이 개판난 거예요. 외노자가 많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너 말고도 그 대우받고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근로 여건이 개선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사람이 일손이 많아진 게 한국인들의 출산율이 높고 한국 인구가 늘어서 그렇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천만의 말씀. 외노자를 20년 동안 무려 20배 이상 미친 듯이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시장경제 원리 물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임금, 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요. 외부에서 임금이 안 올라도 괜찮도록 값싼 외노자 인구가 계속해서 바깥으로부터 유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이 도쿄 부동산 법을 꺼지고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운운해도 어떻게 견뎠는지 아세요? 걔들은 경제가 힘들 때 우리처럼 과도한 외노자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래가지고 알바만 해도 먹고 산다는 소리가 나왔던 것이고, 청년들이 그래도 일정 수준의 임금은 벌어들였기 때문에 일본 내수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IMF 터지고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문날인제를 폐지하고 불법 체류자와 외노자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게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질이 개박살나기 시작했고,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이 교란되면서 내수시장도 같이 폭망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월급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안 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쓰고 나머지는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본국으로 송금해버립니다.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기업들에게도 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더 싼 맛에 월급 주고 외노자 굴린다고 좋아하겠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내수가 폭망하고 한국 안에서도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서 손해라는 겁니다. 국가 세수 측면에서도 보면 결국 손해예요. 한국인은 평생 동안 여기 살면서 세금 내고 애 낳고 군대 갔다 오고 집을 사건 차를 사건 음식을 먹건 계속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평생 동안 국가의 자원이 됩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과도한 외노자를 안 받고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분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시절에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 지표 끌어올리려고 기업들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기업인들의 편의만 봐주면서 국민들을 등한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내수시장과 국민 고용 근로 환경이 개박살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몇 년 바싹 벌어가지고 벌이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노자는 국부를 유출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외노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든지 오늘날의 일본처럼 지금이 절정의 경기 호황에 내국인들만으로는 도저히 노동 수요가 다 감당이 안 된다면야 당연히 일정 부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념처럼 국가 경제에 외노자라는 스프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나라 안에 그렇게 노동 수요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경기가 호황이라면. 근데 자금의 대한민국이 경기 호황입니까? 한국인들도 일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대가리가 깨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오히려 국가행정부가 앞장서서 자국민과 외노자를 임금 경쟁시키는 이런 구조는 미쳤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좌파 정권이 좀 더 심했다 뿐이지, 안타깝게도 한국당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들도 진정한 이런 자유우파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외노자 문제에서는 이해도가 거세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노자 인구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은 자꾸 부유해지는데도 국민들은 가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니까. 평범한 국민들에게 평범한 대가는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내 노동력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쓰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대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불행한 겁니다.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죽을 만큼 발버둥을 쳐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과도한 외노자 유입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으로 노동시장에 그 심각한 질적 저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몇 년간 정부가 자꾸 인위적으로 공휴일 사이에 끼인 날 놀게 해주면서 긴 연휴를 정부가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이런 연휴 기간 동안 국내에 여행 다니면서 내수 소비 좀 하고 내수 시장 진작 좀 시켜보겠다고, 내수 경기 진작 시켜보겠다고 공무원 애들이 탁상머리에서 짱도를 스케일 잡게 굴려봤자 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왜냐? 아니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가지고 청년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못 받는데, 그 임금 받느니, 그러니까 그 임금을 받느니 대졸자 청년들이 놀아버리는데, 구직 기간만 하염없이 길어지는데 청년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쓰죠. 청년들한테 돈이 없는데 연휴를 길게 만들어줘봤자 어떻게 내수 소비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거주 환경에서 차만 한 대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혼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전응과 같은 한국 정치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외노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현실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외국인들은 깨알같이 한국에 와가지고 몇 년 살면 여러분들 투표권도 줍니다. 외국인들이 투표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국가선거는 안 되는데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같은 지방직 선거는 이미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버리면 중국인 조선족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시장과 뭐 시의원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한 지역 자체를 먹어버릴 판국이라니까. 그리고 좌파는 바로 그것 때문에, 종북 주사파 정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자꾸 계속해서 강력하게 확대시키려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주의를 망치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어린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거시적인 이해도가 없죠. 뭐 어린 친구들 뿐입니까? 40대, 50대, 60대 대학 교수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천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좌파는 안 되는 거고 우파는 속 터지니까 제발 정상적인 우파 스탠스 좀 취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거시적인 이해도. 자, 여러분들, 이러니까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투표권 주고 하니까. 영국 런던 시장이, 여러분들, 영국 런던 시장이 백인이 아니라 무슬림 중동 출신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도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조만간 그 꼬라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대한민국의 독재자라면 1번, 불법 체류자는 2, 3개월 내에 즉시 전면 추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외국인 노동자도 현재 총 수치에서 5분의 1 미만으로, 즉 80% 이상은 단계적으로 대폭 감소를 시킬 겁니다. 농업업 등등 특수업종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되 총 6개월과 1년 내에 걸쳐서 무조건 지금보다 대한민국 외노자의 절반 이상은 파격적으로 줄일 거예요. 경제적 진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누굴 위해서?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 서민들의 정상적인 노동시장 임금의 정상화를 위해서입니다. 임금 노동시장의 정상화, 이게 바로 혼인과 저출산 해결의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문재인 씨처럼 미친놈같이 그걸 강제로 최저임금을 5만원, 10만원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동 임금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숫자만 척결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 인구수를 갑자기, 지금 이 임금에 적응되어 있는 한국의 좀비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외국인 노동자 인구수를 갑자기 팍팍 줄여버리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또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부족분을 국가 정치권이 정책으로 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얼음 사이다가 강조를 하듯이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소득세를 깎아주고 행정규제 철폐 및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줘가지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원자력 발전은 왜 하자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발전 단가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경제대국은 물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처럼 지하자원과 기술력과 국력이 넘치는 빵빵한 나라들에서도 몇십 년 전에 정치적인 이념만 가지고 탈원전을 떠들어댔다가 지금 와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펑펑 솟아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에서도 왜 화력발전 팽팽 안 돌리고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자기들도 기름을 그런 곳에다가 쓰기는 아깝기 때문입니다. 전기 만드는 곳에 기름 쓰자니 아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비용이 아깝다고. 비싸잖아. 작년 여름 폭염 때 일본 아베 정부에서 노후 원전들을 보수 후 재가동했더니 전력업체들이 이익을 보면서도 국민들의 전기요금은 2차례다 인하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손해볼 필요 없고 국가공기업과 전력업체들도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전 산업을 팍팍 돌려가지고 국민들의 과도한 누진 요금제도 깎아주고 산업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더 싸게 해줘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경쟁력도 증진시키고, 이러면서도 한국전력 공기업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흑자, 이득을 볼 수가 있다니까. 국민도 이득인데 공기업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요. 모두가 편안한 길, 모두가 지금보다는 더 잘 사는 사회가 정말로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이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파 경제 정책이란 한두 가지 어설프게 정치인들이 곁다리 코스프레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 속담에 여러분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수십 가지 사회 전반의 경제 정책이 하나로 맞물려서 돌아가야지만 200%, 300%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 가난구제는 나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가 바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외노자 인구 숫자는요 반드시 대폭 줄여야만 됩니다.
한국 사회 그 IMF 이전에 2만 명도 안 되는 외노자로 충분히 국제사회랑 경쟁하면서 멀쩡하게 다 버텼거든요. 한국인들의 고혈을 빨아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그런 짓거리, 한국 국민들이 평생 동안 납부해 놓은 세금, 국가재정,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몇 달 일한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100% 동급 대우받으면서 빼먹는 그런 개짓거리들 당연히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한테 세금을 뜯어내지 않아도 돈 절약할 수 있는 곳이 지천입니다. 이래서 무능한 인간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재정을 가지고 있어도 현 정부처럼 계속 돈이 모자란데 유능한 사람들에게 국가 재정을 맡기면 자꾸 없는 돈이 저절로 여기저기서 생겨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자금 운영의 효율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효율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 그 근본과 원인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고학력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아무도 이걸 몰라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걸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미국의 경제구조 변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트럼프랑 대권을 두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그런데 그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 누군지는 기억나십니까? 빌 클린턴입니다. 몇 년 전에는 남편이 훨씬 더 유명했죠. 미국의 전 대통령까지 지냈던 양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라고 해야 뭐 정확한 표현이겠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이 빌 클린턴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남편 클린턴 같은 경우 아빠와 아들 모두가 대통령을 지냈던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대권을 빼앗아 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클린턴 때문에 그 아빠 부시가 일선 대통령밖에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때 당시에 클린턴의 인기 많은 그 선거 구호가 뭐였냐?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빌 클린턴이 그러면 미국 경제를 잘 살려놨느냐? 정작 저 사람 때 미국 경제 구조와 제조업은 제대로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은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 법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전형적인 고학력 상류층 집안의 샌님이었습니다. 한국 정치꾼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공부만 잘하는 바보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공부는 잘하는데 무능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클린턴은 대통령으로 있었던 당시 세계화라는 단어에 꽂혔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고학력과 경제학 출신 금융계 인사 샌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제조업을 낙후된 산업이라고 규정짓고 선진국인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후진국의 인건비를 결합한다라는 익숙한 공식을 따라서 미국 안에 있었던 생산기업과 제조기업들을 대거 해외로 보내버렸습니다. 빌 클린턴의 재임 기간 동안 월스트리트 금융맨들의 연봉은 팍팍 오르고 금융회사들은 호황을 누렸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평범한 미국의 중산층 백인 노동자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들, 참모들, 똑똑하다는 미국의 최고 고학력자들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미국으로 만들어 팔면, 그러니까 미국 안으로 다시 이제 역수출을 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미국 국민들도 더 값싼 물건을 살 수 있을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꼬셔댔지만 정작 미국 국민들은 그 값싼 물건을 살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일자리가 넘쳐나기 시작하던 중국 경제는 9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편한 그 존재로 성장을 한 것이죠. 중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큰 나라이기는 했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압도적인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체제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덩치만큼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일본보다도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 저 의심스러운 나라가 저렇게 커진 이유는 결국 미국 안에 있는 좌파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미국 내 좌파 정치인들이 스스로 중국을 키워줬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정치인들은 사실 국가 정치를 경영할 그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걸 모른다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상당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는 이 좌파 정부의 실책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500만 명이 넘는 미국 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일자리를 없애고 미국 청년들의 임금을 저해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방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 내의 제조업 일자리들을 다시 미국 국내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니까 외노자를 추방하고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돌려주고 기업들에게는 그 유인책과 반사 이익으로 그러니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행정규제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 경제 공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쫓아내면서 국내 임금 일자리가 정상화가 되고 그 미국 안에 있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 유인책으로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행정 절차 간소화해갖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트럼프 경제 공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건드려가지고 저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미국의 골수 민주당 당원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당적을 옮기고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 말 그대로 이건 하나의 전설이고 신드롬, 신화였다니까. 공화당 안에 있는 고루한 법조인 군인 출신의 평범한 엘리트들 아무도 그때 당시에 모든 미국 언론들의 지원 사격을 받는 힐러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였기 때문에 힐러리를 이기는 기적을 만들 수가 있었다니까요. 미국의 그 수많은 수재들,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출신의 초고학력자들, 기라성 같은 미국의 책상머리 경제학자들이 아무도 근본적인 해답을 못 내놓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때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먼저 주고 어떻게 자신이 그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 50년 이래 사상 최대의 고용지표,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는 하되 외노자 문제에 대해서만 살짝 정부가 개입하는 그 첨삭을 통해서 탁상머리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여러분들 허울 좋은 슬로건에 환장하는 바보들, 고학력 바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표수로는 힐러리에게 까딱하면 질 뻔했던 굉장히 위험한 싸움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 특유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표를 까봤더니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스템 하에서는 굉장히 큰 표차로 이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트럼프의 당선이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고 미국 안에 있는 좌파들은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상상조차 못하지만 미국 안에 있는 좌파들에게도 트럼프의 당선은 정말로 축복이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선택한 미국인들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거의 반반 총표수로 따지면 반반 싸움을 했고 심지어 트럼프가 표가 적었다는 소리도 제가 봤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해안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같았으면 막말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트럼프는 출마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도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아가지고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니즘 그리고 한국에서는 얼음사이다니즘이 답입니다. 1번 불법 체류자는 전면 추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우리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노동 일자리와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3번 외국인들이 조금만 일하면 국내 건보료 빼먹을 수 있고 투표권도 가져가고 외국인 가정들이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보는 거 이런 것들 싸그리 철폐해야 됩니다. 4번 그럴 돈이 있다면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 지원과 보상책을 내놓자는 것이죠. 5번 외노자 인구 수 감소로 인해서 기업들이 인건비 타격을 입는다면 그것을 또 그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특별 감면 혜택 그리고 행정규제 철폐 및 완화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수출기업 경쟁력들을 산업전기 이렇게 전기요금을 깎아줘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더 증진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탈원전한다고 하니까 막 이거 자기들한테 좋은 신호라고 막 그 사설 쓴 거 칼럼 보셨습니까? 그때 일본 언론에서 왜 한국이 탈원전하는 게 일본 경제의 이득이라는 소리를 했냐면 최근 일본의 제조업이 만만치 않은 우리 한국 기업들의 추격에 혹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자회사들을 오히려 뛰어넘어 버렸죠. 이제 만만치 않은 한국 제조업과의 경쟁에 일본 제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씨가 탈원전을 해버리면 산업전기요금을 더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한국 산업의 주요 강점 중에 하나였던 저렴한 산업전기요금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탈원전을 하면 한국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고 한국의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국 산업 전반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국 산업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일본 제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린다는 게 바로 일본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탈원전이라는 게. 원전에 대해서도 내가 원자력 발전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떠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축약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제 6가지 뭐 외노자 추방, 뭐 노동 일자리 환경 국민들에게 제공,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업하기 좋은 환경 법인세 감면 원자력 발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축약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수십 가지를 전부 다 동시에 실행을 해야 기업 활동과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한국 경제 구조 안에서 선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여러분들 한국 경제 얼마든지 금방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오바마 때 그렇게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미국 백인들의 그런 중산층이 몰락하고 이러다가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단 2년 만에 저만큼 역전됐듯이, 그리고 그 트럼프니즘과 유사한 일본의 아베노믹스, 일본 아베 정부가 성공을 하고 있듯이 한국 경제도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제가 말씀드린 굵직굵직한 경제 정책들을 한 10가지만 동시에 실행을 해버리면 한국 경제도 다시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5년도 안 걸립니다. 정말로. 3년이면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100만 외노자 다 쫓아내도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옛날에 IMF 전에 그거 어떻게 버텼는데, 외노자 없을 때. 다 버틸 수 있다니까. 한국에도 놀고 먹는 청년들 많고요. 일감이 없어서 난리치고 있는 힘없고 백없는 중장년층 흑수저 남자들, 준비된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트럼프니즘,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얼음 사이다 니즘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분량이 너무 길어서 제가 말을 하면서 몇 번 좀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많이 전달됐을 거라고 믿어요. 결론은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들이 돈을 벌면 이제 외국으로 돈을 다 송금해버리고 또 한국 안에 있는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인구 숫자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또 복합적으로 같이 실행해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얼음 사이다 니즘이 답입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저 말고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